4월 1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준 125만 톤에 달하는 양이죠. 오염수를 특수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지역 주민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한 결정에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측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일본 국민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반장,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냈나요? 네, 오늘 정부 차원의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네.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외교부는 조금 전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해양 방류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대사를 초치했군요. 류 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잖아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국무회의 배석자 가운데서 유일한 야권 인사였는데요. 그렇죠.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현 정부 장관들과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오 시장의 발언 후에 장관들의 반론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달라 이런 중재성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강정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염수에 든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2년 후부터 버리겠다는 건데요.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 또 일본 내부에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죠.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죠. 조 반장은 참 생물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생물 중에서 특히 제가 회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뭘 적어둬요. 저번에 그 회의 시간에 그 10만 원 휴가 갔었잖아요. 본인 다금바리 먹는 막 이런 걸 막 올리던데 너무 먹고 싶습니다. 갑자기 무슨 너무 맛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이게 오랫동안. 네. 네, 이 반장들처럼 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소중한 다금바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 먹거리 또 안전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뉴스입니다. 基準を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일본 정부는 오늘 이른 아침 강요회의를 열고 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향후의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해서 오염수 처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향후 도쿄전력과 함께 약 2년 뒤부터 방류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정의 대표 코너죠. 신반장의 스쿨 시리즈. 오늘은 신반장의 사이언스 스쿨 편님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는 약 125만 톤으로 대략 1,000개의 대형 탱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탱크의 전체 용량은 137만 톤, 그러니까 현재 90% 정도가 찬 상태입니다. 내년 가을쯤이면 100%가 찬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탱크의 증설은 불가능하다. 2차례의 정화와 바닷물을 넣어 희석시키는 과정 등을 거쳐서 오염수의 농도를 낮춰 바다에 내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 이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배출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인데요. 축적돼서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은 이 배출 기준에 무려 110배 이상 초과합니다. 자, 여기에 트리튬이라고 적힌 게 삼중수를 뜻하는데요. 오염된 수산물을 통해 섭취할 경우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농도는 리터당 약 58만 베크렐, 그러니까 배출 기준의 10배에 가깝습니다. また海洋放出は
設備工事や規制への対応を行い、2年程度後に開始をします。トリチウムの濃度を国内の規制基準の40分の1、WHO の定める飲料水の基準の7分の1まで低下させます。 이 삼중수소의 농도를 40분의 1까지 낮추겠다. 글쎄요, 이 구체적인 단계별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숫자만 툭 던져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에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국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고요.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 다각도의 유감 표명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도 발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는데요. 후쿠시마 사고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원자력 사고. 바다는 인류의 공동의 재산으로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주변 국가, 또 자국민의 심각한 관심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변국과 함께 소송전에 뛰어들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자, 이 밖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요. 가장 강력한 반대는 일본 내부에서 터져나옵니다. 일본 수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이고 미래 세대를 마주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결정이란 겁니다. 一番問題なのはですね、国民の防衛を言っていない。国民が納得して流していいですよということを、そういう合意を取ってないんです。そういう合意なき方針決定というものは暴挙以外のもので何者でもない。 자, 그런데도 스가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풍평 피해, 우리말로 치면 뜬소문, 가짜뉴스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비과학적 풍문으로 평가절하한 건데요. 일본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대국민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끝내 방사능 오염수 방류키로 전 세계 무책임한 결정 반발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마지막에 이제 설명했던 대로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식 결정을 한 거고요. 스가 총리의 정치적 도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기로 공식 결정을 하고 오늘 이제 발표를 했죠. 지금 신반장 발제도 들어봤지만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각계의 비판,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염수 처리 관련한 광료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해서 오염수 처리를 방치하고 넘어갈 수 없다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오염수 보관을 위한 탱크 용량도 곧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빨리 처리 방침을 정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관 가능한 용량이 한 90% 정도 찼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는 약 125만 톤인데요. 네. 전체 수용 가능한 용량은 약 137만 톤이고 약 90% 정도 차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내년 가을 중에는 이제 100%에 도달한다는 그런. 그럼 보관량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향후 핵 연료 보관 시설을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수 탱크 증설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조 반장, 사실 이제 오염수 처리 문제는 근 10년간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잖아요. 어제 오늘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닌데
일본 정부가 답을 정해놨던 거 아니에요, 미리? 네, 그 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에 그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국내외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당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보류하는 듯 보였는데요. 스가 총리는 기준치를 웃도는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거예요? 네, 그 일본이 발표한 구체적인 그 방출 정보는 삼중수소를 배출 기준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을 해서 배출하는 전다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일본은 오염수 배출 전 다액종 제거 설비를 활용해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설비로는 트리듐,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합니다.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큰데요. 바닷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에 2년 뒤부터 방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신반장도 발제해서 설명했지만 그냥 훅 던져놓은 거지 향후 2년간 얼마나 어떻게 낮추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없고요. 또 지금 이제 조 반장 얘기대로 이제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그 정도나 되는데 사실 이제 삼중수소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바다를 떠돌게 되는 거죠, 신반장?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발제에서 뭐 이제 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우리 네. 먹거리, 우리가 섭취하는 수산물과 직결되는 문제고. 그럼요, 안전과 아주 직결된 문제죠. 결국은 이제 네.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인데 이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인체 내에서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핵종 전환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또 생식 기능 저하 등의 인체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바닷속의 삼중수소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우리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했죠. 네, 곧바로 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 결정에 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해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서 항의를 했고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IAEA 등 국제기구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 안전 문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 우리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또 국제사회 공조로 일본의 위험 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 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전 지구적인 심각한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비상식적인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네,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곳이죠.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합니다.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청용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그리고 이제 제주지사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국내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강지영 현장반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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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항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본 내에서도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어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이거를 추진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사능 물질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하더라도 70% 이상은 오염된 상태일 거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기 전까지 버려진 방사성 물질은 계속 태평양을 떠돌거든요. 결국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인을 피폭시키는 행위다.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서명에는 총 66개국에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일단은 아직 오염수를 방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철회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강력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일본산 수산물도 금지를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검토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과 대만 이쪽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공동의 그런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연대해서 그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주변국들과의 협의와 동의 속에서 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해양계를 비롯해 전 세계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강재영 현장 반장이 시민단체 기자회견 현장에 좀 나갔다 왔고요. 자, 저희가 이제 봤지만 일본 내부의 반발도 크고 또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 반발도 또 비판도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 스가 총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오염수 방출을 밀어붙인 정치적인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몇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일본은 그 아베 정권 때부터 후쿠시마 재건에 좀 집착을 해왔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개최가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스가 총리는 오염수 문제를 처리한 뒤에 후쿠시마 사고 극복을 상징하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 그래야만 가을에 있을 선거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맞아요. 오늘이 100일 전이죠. 올림픽 100일 전이고. 그런데 국내외의 반발을 고려하면 오히려 미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매를 판단이 먼저 맞는 게 있는데, 낫다. 예.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 방출을 결정하기보다는 미리 문제를 매듭 짓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 이런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옵션을 검토한 것을 안다. 여러 옵션과 영향을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을 내렸고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신 반장, 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사흘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에 미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16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 갖습니다. 그간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 견제 전략에 적극 협력을 해왔고요. 미일 동맹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 측의 이 방출 지지라는 소위 선물을 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그런 이슈임에 분명하네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끝내 방사능 오염수 방류키로 전 세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방역과 부동산 문제를 들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웠죠. 장관들의 반론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인으로 지목했던 조국 사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재보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여느 때처럼 국민 의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2030 민심 위반에 대한 답변일까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험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록다운, 그러니까 봉쇄된 세대라는 뜻인데요. 코로나가 청년층의 교육 그리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분석을 인용한 겁니다. 문 대통령 일자리와 주거에 초점을 맞춘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새로운 얼굴이 있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선 축하와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서 축하난을 보내면서 오늘 국무회의에 꼭 참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방역과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앞으로 중대본과 어떤 협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급격하게 상승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나갈지에 대한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간이 진단 키트 사용 허가를 빨리 내줄 것, 그리고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여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의결권은 없지만 참여는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야당 인사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해서 정부와 날을 세우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또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국민의 뜻을, 민의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큰 실망을 하고 제가 중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네, 오 시장 정부 서울청사에도 오랜만에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입구에서 잠깐 방향을 착각하는 듯 하더니 워킹스루로 능숙하게 손소독도 합니다. 본인 외에는 모두 여권 인사들인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면서는 연창흠, 전해철 장관과 자연스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국무회의에 적극 참석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박원순 전 시장을 깨알 디스했습니다. 옛날에 신문을 때는 청와대 보고 일을 왔다 갔다. 거기서 했겠네요. 예. 청와대 안에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두 군데서 하니까 세 군데 세종시까지. 세종시까지 또 예, 있고. 예. 인간하실 때가 그때는 공무회 참석률이 한 78% 되더라고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 16%밖에 안 되죠. 박원순 시장은 다 참석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30분이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저는 범생이라 대단하고 네, 오 시장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꺼내들면서 방역 지침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업종별로 운영 시간을 다르게 하고 또 간이 진단 키트로 음성 여부를 확인해서 업장에 출입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상생 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존의 방역 지침을 규제 방역으로 치부를 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방역의 피로감을 겨냥했습니다. 시범 사업 장소로는 여기를 콕 집었습니다.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 연습장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 도입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간이 진단 키트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검사도 의료진이 아니라 셀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노래방 이용자 중에는 술을 마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방역 수칙 준수가 가능할지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자칫 본인 양성이 음성으로 나와서 했을 때는 전파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네, 현행법상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수칙을 강행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민생과 방역을 모두 살리는 이 새 모델이 성과가 있다면 오 시장은 방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칫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죠. 일단은 서울시와 방역당국 모두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초 재선 의원 모임과 패인 논쟁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상선 의원 18명이 모였습니다. 초선, 재선 의원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라고 했는데 초선 의원들을 공격한 당원들의 목소리에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초선 5인방은 조국 사퇴를 직접 거론했지만 초선 의원 81명의 입장문에는 조국 이름은 빠졌죠.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논의는 됐지만 이름은 빠졌다고 했습니다. 삼선 의원 모임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논의조차 없었다고 했는데요. 다 당을 위한 관심과 또 충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한 분들도 당신과 민심의 그런 하나의 반영이고 또 그것에 비판하신 분들도 당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고 함께 의견들을 모아나가도록. 네, 사실 초재선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해결책은 없어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하는 지적이 좀 나왔었죠. 대신 이어지는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 결과를 봐야 할 겁니다. 우선 당대표 주자들은 앞다투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입장에는 온도차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어떤 입시에 지금도 뭐 재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부족했다.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찌됐건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정규조가 사태부터 이제 공정성 논란이 됐고 특히 20대 남성들이 상당히 이제 좌절이 되고 저희들의 등을 돌렸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잘라내서 거기에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첫 원내대표 선거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조국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조국 사태가 불공정했다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 패인이 됐냐라는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었는데요. 윤 의원은 이미 1년 반 전에 진행된 사건이고 또 지난해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 반면 박 의원은 총선으로 극복이 되긴 했지만 젊은 층에게는 공정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화상으로 문 대통령 만난 오 시장, 방역, 부동산으로 각세워, 당내 선거로 옮겨간 조국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죠. 오 시장이 코로나 방역, 그러니까 서울시 그 독자적인 그 방역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또 부동산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마 뒤이어서 장관들의 반론이 이어진 그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강민석 대변인이 정부의 답변과 토론 과정을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이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좀 사안별로 보면 이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이슈가 있었죠.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신뢰성 문제, 그러니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등 주기적 시설이 보조적으로 쓸 수 있지만 유흥시설이나 식당처럼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서도 쓸 수 있을지는 전문가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식약처장은 사용 허가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방역 관련 새 아이디어를 낼 때는 중대본과 협의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서 지자체 권한을 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선 병창훈 국토부 장관이 방향과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2년 전에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과 경기, 제주만 찬성을 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를 했었다면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당기 경제부총리는 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산정을 했고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검토도 진행을 했다면서 정부가 임의로 조성을 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류 반장이 발제 뒷부분에 소개를 했지만은 오늘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관련한 첫 토론회가 열렸죠. 그러니까 4선 윤호중, 3선 박완주 의원의 맞대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윤 의원을 친문으로 분류를 하고 박 의원을 비문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 의원은 조국 사태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의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이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라고 모든 그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다 정의롭고 또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 반드시 공정하였다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전 장관을 지키는데 당이 나서면서 특히 2030 청년들의 비난과 함께 당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평가받았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 역시 검찰청 앞에서 시도 참여하고 했었지만 성찰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압박카드, 엄마카드라는 가장 예민한 학력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 분명 어려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했던 측면이 있고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당청 관계에 대한 입장도 좀 엇갈렸죠, 후보 간에. 네, 임기를 이제 1년 정도 남겨뒀는데 청와대와 당의 관계에 가장 이제 두 후보가 입장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정책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당정 협의를 상임위별로 제도화해서 강력하고 전면적인 당정청 협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년 당정청 협의가 민심에 부합하였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하고 청은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일부 강성 지지층의 당의 운영이 좌우된다. 이른바 문자 폭탄에 대한 지적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윤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의 하나다라면서도 좀 더 당원으로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존중해달라, 욕설을 삼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은 앞서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야당에 내주자는 거냐 이런 반론도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박완주가 원내대표가 되면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건 가짜뉴스다,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서 법사위 아니면 거부하겠다라고 주장해서 18대 0의 배분이 일어난 것이고 협상을 통해서 상임위 재분배 논의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했고요.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제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는지가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당대표 선거 주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쇄신에 대해서 분출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당내에서 친문과 비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씌운 프레임이다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문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 견제하는 차원으로 읽힘이
시기입니다. 홍 의원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심도 민심의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친문 진영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진짜 10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10명이 다 동의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네. 거기서 이렇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좀 경선이나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도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균형을 잡아서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책 얘기도 나왔는데요. 당 대표가 되면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확 풀겠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최초에 자기 갖는 그런 분양 무주택자한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90%요?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모기지처럼. 우원식 의원은 선거 패배에 대해서 개혁도 민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등을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피로도를 높인 반면 양극화와 불공정,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삶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건데요. 의원은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자 이런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이건 소급 적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돼 있는 누적 손실이다. 이 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인데 이걸 왜 안 된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내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 제가 짚어봤고요. 또 야당도 복잡하죠. 야당 얘기는 이제 박준우 반장 발제 때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문 대통령 만난 오 시장, 방역 부동산으로 각 세워, 당내 선거로 옮겨간 조국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의 후폭풍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이 아니라 자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훈수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국민의당과 합당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야권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동요죠. 퐁당퐁당이란 가사의 어감도 좋지만요. 뭔가 명랑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멜로디인데요. 갑자기 또 웬 동요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란 뇌물에 돌을 던진 사람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방금 류반장 말제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돌을 던지는 모습이 잠시 등장했는데요. 오 시장은 아닙니다. 이분은 퐁당퐁당도 누나 몰래 던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란 듯이 무지막지한 짱돌을 철벅철벅 던졌다고 해야 할까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야권에 무심코 던진 돌, 파문이 쓰나미급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놈의 야권인가.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번에 승리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부터 무슨 대통합 타령인가. 국민의당과 합당을 논하기 전에 자강부터 하라는 훈수죠. 당을 혁신해 스스로 강해지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 말 두고 국민의힘 내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강론과 포용론이 맞붙은 건데요. 먼저 자강론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당대회를 열고 합당은 나중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나 전 의원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늘 밖에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쫓아서 우르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당이 자강하고 쇄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전당대회를 하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포용론자들은 통합 전당대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뿐만 아니라 야권의 모든 인물을 모아서 범야권 원샷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늘 각을 세웠던 사람이죠. 이재호 상임고문은 포용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전대를 한다든지 자강에서 단독으로 대선 후보를 낸다든지 하는 오만방자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비슷한 기조입니다. 이번 선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이 모두 합쳐야 비로소 정권 교체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안 대표는 합당 전에 지난 100일을 돌아보고 내부적으로 평가한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했었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합당은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혁신을 전제한 합당, 야권 대통합, 그리고 정권 교체 수순을 거듭 강변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때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과 그리고 또 정권 교체, 그것의 목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큰 목적에 동의를 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무리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안 대표의 속셈이 뻔하다는 생각이죠. 안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 김 전 위원장은 안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승리가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건방지다는 평가를 내놨었죠. 국민의힘은 김 전 위원장의 이 발언을 두고도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김종인파와 초선 의원들이 추측이 된 친-김종인파가 맞붙은 건데요. 반-김종인파에는 사선의 홍문표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 중 한 명이죠.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 오만과 김종인 전 위원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는데요. 3선의 장제원 의원과 조혜진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장 의원은 태상황이라도 된 거냐? 무슨 미련이 남아 그토록 독서를 퍼붓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조 의원도 재보선 승리는 범야권의 승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안 대표 등 중도 세력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는 점도 인정했고요. 친-김종인파는 다른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을 압승으로 이끈 김 전 위원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비대위원들이나 수도권 초선 의원들이 대다수인데요.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김 전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중심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 안팎에서 방해와 외압이 들어왔지만 현명하게 당을 이끌었다는 판단인 거죠.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의견 내시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안 대표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안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10수차례 이렇게 만나셨다 그러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대표 고정관념이실 수도 있는데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 대내외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던진 돌 때문에 당 내부도 시끄럽지만요. 김 전 위원장이 뭐라고 했든 일단 국민의당과 합당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조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한번 독촉장을 날렸습니다. 저희들은 금요일 날 의총이 예정돼 있고 금요일 날 의총에서 합당 문제에 관한 의원님들의 뜻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당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가급적 빠르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당의 시간 계획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 의총에서 어느 뜻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16일까지 합당 관련 입장을 정리할 테니 안 대표도 서둘러 답을 달라는 주문이죠. 원래는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음 주까지 조금 더 말미를 줬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일까지 답을 달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 과정을 진행을 하겠으니까 다음 주 정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독촉을 하긴 했지만 주 권한대행이 한 발은 양보한 느낌이긴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애초 전준희 발족을 이달 15일쯤으로 계획했지만 국민의당이 제시한 스케줄에 따라서 일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한 건데요. 당내 최다선 가운데 한 사람이죠. 유력한 당권 주자이기도 한데요. 정진석 의원입니다. 통합 논의를 칼로 두부모 베듯이 현명하게 해서야 되겠나 이런 의견을 냈죠. 안 대표를 너무 압박하지 말고 속도 조절하라는 뜻인데요. 주 권한대행이 정 의원의 조언을 염두에 둔 것도 같습니다. 합당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김종인이 던진 돌에 갈라진 국민의힘 합당 논의는 계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에 이제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뭐 특별한 진전을 아직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아까 한 얘기에 따르면은 주호영 권한대행이 다음 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이 안철수 대표에게 우리도 여러 가지로 논의 과정을 진행할 테니 다음 주 정도까지 합당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해주면 좋겠다. 전화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장 내일까지 답을 달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본인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논의 과정을 진행을 하겠으니까 다음 주 정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저희들도 다음 주까지 당원들의 뜻을 묻는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중에 합당에 대한 의견 정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데 대해서 안 대표는 내년 대선 때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단지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큰 목적에 동의한다면 여러 가지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주호영 권한대행은 금요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합당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힘은 의사가 정리됐느냐고 반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요일 날 의총이 예정돼 있고 금요일 날 의총에서 합당 문제에 관한 의원님들의 뜻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당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가급적 빠르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대행은 국민의당의 시간 계획표를 확인하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합당 뜻이 확인되면 그 뜻에 따라서 합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로 미뤄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준희를 발족하면 국민의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목요일쯤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당의 스케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뭐 다음 주에 뭐 데드라인을 정했으니까 또 계속해서 속보를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통합 전당대회가 됐든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단독 전당대회가 됐든 간에 일단은 이제 당권 주자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주호영 대행도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이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의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입니다. 현직 원내대표인 주 대행의 도전 여부에 따라서 전당대회 구도 또 일정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 대행은 일에 선후가 있다.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 거취를 고민해보겠다. 의원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내 최다선이죠. 정진석 의원도 지금 이제 유력한 당권 주자인데 정 의원은 어때요? 직접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건 아니죠? 네,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물밑에서 당내 의견을 좀 적극 수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승리에 일조했다 이런 점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 의원과 주호영 대행 사이의 단일화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 의원은 재보선 직후에 주 대행을 만나서 단일화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고 내일 다시 만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는 또 누가 거론되고 있어요, 조반장? 네, 그 5선인 조경태 의원과 4선의 홍문표 의원, 3선의 윤영석 의원 등도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지역 최다선이죠. 4선인 권영세 의원,
초선인 김웅원도 당권 도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지긴 했지만 당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대중 인지도가 높고 전통적 지지층의 세가 강해서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요.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류가 발견이 되잖아요. 사실 뭐 반장들도 잘 알지만 이제 당대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치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제 도전해 온 게 사실인데 초선들이 출마를 좀 검토하는 이런 상황이 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보선을 통해서 저력을 확인한 수도권과 중도 그리고 청년층을 견인할 카드가 초선 의원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국내힘 당 소속 의원 가운데 102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56명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재보궐선거 직후 당 혁신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초선 그룹들은 다음 주부터 당 혁신에 동의하는 당대표, 원내대표 출마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선들 사이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당을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가 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류 반장,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당대표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죠?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인데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진담성이 들어있다라면서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20, 30대 젊은 지지층이 들어오지 않았냐라면서 당이 이 부분을 계속 이끌어갈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거기서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뭐 발언만 듣고 보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자,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권 통합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아마도 이제 신당을 만들 계획으로 일단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에 이제 통합 논의가 지금 뭐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박 반장이 좀 계속해서 잘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잡겠습니다. 김종인 자강론 훈수에 국민의힘 내홍 합당 추진은 계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4.7 재보선이 끝나면서 대선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JTBC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주자들을 누르고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노동 전문가를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4.7 재보선이 끝난 뒤 첫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격차는 12.8%포인트,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이 우세했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당 대표를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지율 3.2%를 기록했는데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정세균 총리보다 높았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3위입니다. 문득 서른 의원의 이 말이 떠오릅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서 붙으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건 뭐 그분이 농담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1, 2% 지지율에서 시작을 했죠. 농담으로만 치부하기엔 또 모를 일입니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윤 전 총장, 요즘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고 하죠. 그런데 역시 독학에는 한계가 좀 있었나 봅니다. 노동 전문가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4시간 동안 문답을 펼쳤다고 합니다. 양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 등이 주요 주제였다고 하는데요. 정 교수가 챙겨준 20페이지가량의 보고서를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쳐가며 정독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윤 전 총장은 노동 문제 가운데 청년 실업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재보선에서 2030 청년 표심이 핵심 키워드이기도 했죠. 일자리도
취업 정책이나 등록금 감면 정책이나 그런 게 좀. 윤 전 총장은 양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나름의 생각도 밝혔는데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겠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이전 정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한 100만 원만 가지면 캄보디아에 가면 한 1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로 가보면 나이지리아 같은데 또 콩고, 동남아에 보면 캄보디아.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한 10만 명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해법입니다. 집권 말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아직까지 특단의 대책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중물만 붓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청년들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입니다. 윤 전 총장에게도 청년 실업 문제는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윤 전 총장의 정책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미를 조금 엿볼 수 있을 듯합니다. 구수한 윤석열, 서울대 76학번 동기들이 전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2~3시간 동안 혼자 썰을 푸는 수다쟁이였다고 합니다. 노래도 잘 불러서 율라시도 성민열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테너죠. 플라시도 도밍고에서 따온 별명이라고 합니다. 노래 실력은 검증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풍채 하나만큼은 좀 비슷한 듯 싶습니다. 동기들은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친문계의 생각은 달랐지만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시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어디까지나 해석은 자유지만 말입니다.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단단하게 지키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당대표에 도전을 선언한 우원식 홍영표 의원입니다. 대표적인 친문계로 꼽히죠. 홍의원의 방문은 조금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 지사와의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런 발언을 했었죠. 상황이 변화가 온다면 제2, 제3,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서 또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 후보론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언제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홍 의원의 이 발언, 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죠.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공식 출범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이 모임의 이사를 맡고 있죠. 당시 이 지사 측에선 개파 정치의 시작 아니냐 민감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지사와 홍 의원의 선자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지사는 명실상부한 당의 대선 주자로 부상을 했고 친문계는 재보선 패배에 후폭풍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대화는 사뭇 결이 달랐습니다. 홍 의원은 덧셈의 정치로 나아가겠다 약속을 했고 이 지사는 당을 맡으면 훌륭하게 역할을 할 거다 덕담을 했습니다.
이 지사의 마음 홍 의원에게 간 걸까요? 그러기엔 그동안 우원식 의원이 들인 공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이 지사의 정책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적극 나서서 옹호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런 스타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2급 이상 대상이었는데 4급 이상으로 또 확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 의원은 대표적인 GT계입니다. 언론 인터뷰 때 일부러 고 김은태 전 상임고문의 사진 앞에 저렇게 자리를 잡을 정도인데요. 김 전 고문의 부인 인재근 의원입니다. 이 지사와 박영선 전 장관이 재보선 전에 우연히 만난 곳이 인재근 의원실이었습니다. 인재근 여사님한테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이 지사는 지난달 말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김근태 정신으로란 글을 올리기도 했죠. 일부에선 이 지사가 친문 색채가 옅은 GT계와 연대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소환된 여권 대선주자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또는 청와대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심에 퍼잡았다면 대통령에도 할 만하는 그런 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뭐 기존 당대표는 할 말을 제대로 세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또 그런 점에서는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청와대에 할 말을 못한 미흡한 당대표 이낙연 전 대표를 말합니다. 재보선 참패 직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었죠. 일부에선 대선에 불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에선 아니다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권의 유행이죠. 대담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정세균 총리는 오늘 이란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란 현지에서 전 총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출장이 될 것 같다면서 사의 표명 시점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 검사를 맡은 뒤 오늘 1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정 총리의 사퇴 시점은 오늘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 전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동 전문가 만난 윤석열, 청년 실업자 최우선, 친문 홍영표, 비문 우원식, 이재명 앞으로. 네. 자, 아까 이제 발치에서 조 반장이 추미애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제2의 노무현 모델을 꿈꾸는 정치인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 전 의원은 지지율이 2%에서 3%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건 현 시점의 지지율이라면서 후보가 정해진 과정에서 적어도 2-3번은 출렁거릴 거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데요. 1-2%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은 40대 초반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종합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대통령의 뜻을 뒀다면서 본인이 오랜 기간 준비된 대선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등장한 이른바 오세훈 모델에 또 기대를 거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지지율은 낮지만 경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붙은 듯합니다. 성일정 국민의힘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김동연, 장성민 같은 이런 분들 플러스해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세훈 후보도 지지율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게 정치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또 더 돋보이게 됐고 이랬는데 올해 그 역동성은 저희한테 여당은 권력 투쟁이 되겠지만 저희는 역동성 있는 그런 경쟁이 장이다. 결국 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없었다면 오 시장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실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정규직이면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은 게 있죠? 네,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쓴 건데요. 네. 홍 의원은 참 좋은 말이다 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다라고 살짝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한 해결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였습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이다라면서 기업에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은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적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가 나온 김에요. 그 신임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조금 윤곽이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인선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총장 후보를 천거받겠다고 한 게 지난달 15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직까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일정조차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구성 때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정작 인선에는 신중 모드인 듯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아마 고려하고 있을 텐데 박범계 장관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좀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보선 참패가 가장 큰 이유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서 정치 색깔이 옅은 인물을 물색하느라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기소 문제도 변수입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도 피의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방향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최종 처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손에 달려 있는데요. 처분 방향과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조 대행도 현재 총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죠. 아무래도 같은 후보인 이 지검장에 대한 처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묘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장 추천위도 지금으로선 이 지검장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피고인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기엔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기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늦어도 이번 주에는 대검이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검 수뇌부가 이번 주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까요. 이제 기소 여부가 일단 결정이 돼야 이제 후임 총장 인선이 조금 속도를 내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자, 궁금하네요. 이건 누가 취재를 좀 해요? 네, 검찰 쪽 누가 취재 잘하지? 네, 조반장이 취재해요. 네. 자, 그렇고요. 여야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안에 합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무위 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좀 좁혔습니다.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법 적용 대상에 여야가 합의를 한 건데요. 공직자와 공무수행 사인, 정부 산하 기관 관계자, 그리고 지방의 의원 등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만 과잉 규제 논란을 빚었던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법 적용 대상은 190만 명가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를 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원이 등록된 지 나흘 만에 이 답변 기준을 충족한 건데요. 김어준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김 씨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 비판에 대해서 배후가 있다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자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뉴스공장은 2018년 이후에 6차례에 걸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요.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다 건수입니다. 사유는 모두 객관성 위반이었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선거방송 심의위에서 행정 지도를 가장 많이 받은 프로그램도 뉴스공장이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9일까지 심의 결과를 집계한 결과 선거방심위의 전체 행정지도 13건 가운데 5건이 뉴스공장이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되는 숫자고요. 한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교통방송이 독립재단이에요. 저희가 설명을 했죠.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지만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20만 명 넘었으니까 답변은 내놓겠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청년실업 최우선, 홍영표 우원식, 이재명의 구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친 한 줄은요. 청년 록다운 세대 될 수도 있답니다. 앞서 잠깐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죠.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손가락, 우리 청년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른바 록다운 세대를 언급했죠.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고 고용이 얼어붙으면서 사회에 설 기회가 봉쇄된 세대란 뜻인데요. 문제는 그 여파가 청년 시기를 넘어 평생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피기도 전에 지는 꽃을 우리 청년층에게 물려줄 수는 없겠죠.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뉴스가 많네요. 계속해서. 네.
자.